제가 뮤즈덤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부 모임에서는 이제 강사님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하는 시간, 저희 소감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을 하니까 이제 지인분들의 이제 근황 토크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이제 한 분씩 자기 소감 이제 강의 들은 소감과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토크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처음 뵙는 분들이 많잖아요. 강사님께서 우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 잠깐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떤 주제에서 왔는데 어떤 분들 좋아하는데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오늘 혹시 들었던 질문사 있으신 분들 질문사 주시면 됩니다. 재현이 너무 처음이니까 헷갈릴 거야. 그래서 기존에 왔던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호가 하든지 뭐 해서.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앉아서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8 사람체행모가 지금 이제 위스덤 학교에 2012년도부터 왔던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한 1년에 한 4~5번씩 꼭 왔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김인호라고 하고 아직 학생입니다. 졸업은 안 했는데 이번 연도에 졸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연도 8월에 꼭 졸업을 해서 네, 원래 저희가 이렇게 졸업 증명서를 지금 이제 재학 증명서를 떼면은 4학년 나오는데 원래는 한 7학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4학년이고 제가 하는 일은 그냥 NGO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뭐 가지고 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민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년 전부터 알았고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민환 대표님 강의는 많이 들어봤는데 원래 사람이 이제 계속 오래 알아가면 좋은 게 원래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더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김민환 대표님 어디서 만났을 때 이 강의 똑같이 들어봤는데도 그때의 김민환 대표님이 들었던 내용과 오늘 또 하시는 얘기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표님도 연륜이 묻어나는 거고 저도 좀 더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점점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지는 폭이 점점 이해해지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점점 한 사람을 깊게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인데 청년들은 두 번 좀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대학 갈 때 고민이 한번 생기고요. 대학 갈 때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대학 갈 때는 좀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는데 최근에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왜 그 갈등이 생기냐 보니까 우리가 대학교 갈 때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생기는 갈등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학교 가서는 신경 안 쓰다가 보니까 제가 최근에 갈등이 왜 생기는가를 봤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밤에 막차 타고 긴급하게 부산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너무 격분하셔서 대구로 올라오신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려라. 제가 내려가겠다 해서 부산을 내려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차 안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아버지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주도적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는 그러한 갈등이 아니라 제가 그 전까지는 부모님 말을 신경 안 쓰고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좀 제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28이 되면서 좀 올해만 두 번째 제 친구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을 갔다 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부모님이 당연스레 살아있을 존재였는데 나이가 들어가서 28이 되고 30쯤 가까이 되니까 이 부모님도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도 좀 내가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가 오히려 부모님에 맞춰주다 보니까 갈등이 조금 더 유발되는 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근 근황이라고 하면
부모님은 제가 NGO 활동을 하는 걸 알고 계시고 이게 직업적으로 좀 성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저도 월급 밥 벌어먹고 살 정도는 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모님 보시기에는 불안한데 예전 같으면 제가 그냥 무시하고 살았을 텐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좀 약해진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마음이 좀 더 흔들려가지고 최대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모님의 기대랑 제가 생각하는 삶의 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좀 봉합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청년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을 이해하는 게 생기는데 그러면서 맞춰주다 보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소년기에 겪지 않았던 갈등이 지금 좀 갈등으로 생겨서 그러니까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제 선택 decision make 뭐 알잖아요.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넌 경대 어떻게 한 거야?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갈등 속에 있고 잘 마무리 지어서 제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주도력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옆에 좀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번에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서 저번 금요일에 여기서 청춘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멘토님을 만나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은행원이 목표인데 지금까지 공부만 했어요. 자격증하고 토익하고 학교 성적하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고민이 드는 게 제가 지금도 떨리는데 그 남들 앞에서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저는 목표를 바꾸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저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에요. 요새. 너무 잘하고 계시고 모임에 6번 나오는 은행원이 되고 싶다면서요? 네. 근데 은행 업무 중에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은행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이 있더라고요. 뭔데요? 어느 은행이에요? 뭐 찾아갈까봐? 그 은행을 특별히 정하진 않았는데 아. 네. 그냥 제가 남들보다 너무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게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런 경험이 좀 많으시면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건 너무 중요한데 네. 그 스피치 울렁증 사실 무슨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일이 되게 많은데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이유를 내가 정말 말을 잘하는 게 목표라면 내가 말을 잘하는 게 부족해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자격증도 땄고 내가 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분명한 목표도 있는데 그 와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주변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고치고 싶다. 네. 만약에 그게 정말 목표라면 이 스피치 울렁증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당연히 다 말을 다 잘하고 싶은데 말 잘하는 사람은 누가 말을 잘할까요? 또 잘 듣는 사람 또 자기 소에 자신감 있는 사람. 또 많이 말을 많이 해본 사람 많이 들어. 많이 앞에 많이 많이 해본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중에서 누가 말을 제일 잘하냐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말을 잘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주변에 친구들 중에 말 잘하는 아들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말거리라고 하는 건데 주변에 말 잘하는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 얘기만 하진 않거든. 첫 번째 야 영수가 있나 순자 얘기 들어봤나 순자가가 있나 신랑하고 어젯밤에 머리 끄덕 잡고 싸웠단다. 지 얘기 아니란 말이야. 지 얘기 아닌데 남 얘기. 그 다음에 또 지 얘기. 지가 텔레비 본 얘기.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근데 여기서 그럼 또 딜레마가 있어. 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 뭔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 뭔지 알겠죠? 그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첫 번째는 말을 잘하는데 두 번째는 그 할 말이 많은 거를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잘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할 말도 많고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의 첫 번째 단계가 제가 이제 강사들 양성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강사들 양성하는 일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제가 시키는 일이 뭐냐면 제 강의를 일단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핸드폰에 음성 녹음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변화에 있어서 무슨 예를 들었고 리더십의 중요성에 있어서 무슨 예를 들었고 유머 포인트는 어디서 가지고 왔고 이거를 한 장의 스크립트처럼 만들어서 분석을 하게 해요. 그 짓을 내뿐만 아니라 명강사들 비디오 메모며 다 보게 해서 그걸 계속 시키는 거야.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개만 깨알이라고 하거든요. 일명 우리 바닥 용어로. 깨알했나?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강사들한테. 그럼 음성 파일이건 뭐건 하나씩 준 다음에 미친 듯이.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독서하고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배경지식이잖아요. 배경지식. 근데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거 아니거든. 그럼 세상에 교수님들 말 다 잘하게 해. 너무 논문 그래 많이 읽고 있는 사람들 말 다 잘하게 해. 근데 아니란 말이야. 요령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꺼리란 말이야. 아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자기소개 같은 경우도 한 10가지 버전으로 준비해보고 예를 들면 이런 모임에서 캐주얼하게 하는 자기소개 뭐 포멀하게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자기소개 그때 내가 어떤 멘트를 쓸 거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할 건지를 준비해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처음에 깨알, 두 번째 준비, 세 번째는 연습인 거야. 리허설. 종이 하나 갖다놔. 김요한 실장님 얼굴을 웃기게 딱 그려. 뭔지 알겠지? 웃기게. 대머리 김요한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딱 보면서 계속 말을 해보는 거야. 말을. 그러면 나중에 딱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대머리 김요한을 떠올리는 거지. 뭔지 알겠죠? 이게 약간 연상기법 같은 건데 이게 뭐 심리 무슨 약간 체면 그런 건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단계의 스킬이 오르는 건데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 중요한 건 스피치 울렁증은 다 같이 겪고 있는데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저변 그러니까 배경지식적인 면에서의 어떤 어휘 선택이나 아니면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도 않거든요. 말도 안 되는 아들이 있어요. 니는 차라리 입 다물고 살아라 싶은 아들이 있거든요. 말하지만 니 나쁘고 글렀어 이런 아들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수준인지 아닌지 1, 2, 3, 4, 5단계를 봤을 때 스피치 울렁증이 심한 사람은 자기가 말하다가 울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들들 떨리면서 울어요. 그 울렁증이 심한 사람들은. 일단 남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자체에 일단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가 공명이 오면서 이명이 오면서 이렇게 되는 그게 5단계라고 치면 내가 봤을 때는 한 1, 2단계 한마디로 뭐 고민의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가진 게 많은데 쓸데없는 걸로 열등감을 갖고 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스피치 전문가 봤을 때. 그러면 단계별로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라고 하고요. 한 달 동안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많이 혼나고 그리고 너무 많이 혼나니까 회사 이름 어딘데? 저요. 유치원이요. 유치원? 어느 유치원인데 원장 이름 대봐라. 아니 너무 혼나니까 선생님들이랑 비교했을 때 나만 못한다고 그러니까 열등감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난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도 해오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래서 자꾸 가니면 제가 이렇게 잘한다 하면 이렇고 못한다 하면 이렇게 기죽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자꾸 못한다 그러니까 순간 너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장난도 애들하고 잘 치고 그랬는데 이제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자존감이 많이 낮거든요. 그 열등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한 달이었는데 오늘 이 강의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뇌를 안에 이렇게 들여다봐라 그랬잖아요. 열등감의 원인에 대해서. 근데 아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딴 말 안 들리고 내가 옛날부터 자존감이 낮았던 그 이유 자존감이 낮으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되게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와 이제 앞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응? 그러고 맨날 그리고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건지
근데 너무 슬퍼. 근데 열등감이라는 게요. 내가 너무 옛날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열등감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걸 끄집어내야지 끝까지. 아 야가 있었구나. 나올 때까지 끝까지 끄집어내야지. 아 진짜 해볼게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오히려 뭐냐면 제스처?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님들 특성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원감들 특성이 뭐냐면 이 사람들 그게 되게 안 좋은 건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네 맞아요. 강해요. 뭐냐면 아니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해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뭐라 할 일이 있어도 잘 못 뭐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바디랭귀지나 말하는 거가 지금 일단 딱 이미 지금 본인이 굉장히 주춤하고 경계하고 자신 없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포착되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육강식의 섭리에 따라서 야는 내보다 약한 아가. 그러니까 내가 야를 공격해도 야가 내한테 대들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한 가지 뒤엎어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물론 일을 잘하겠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의 기준에 자기가 미치지 못하면 사회는 당신한테 월급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혹독하고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이 조직이 내하고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나와. 세상에 유치원은 많으니까. 그렇지만 나올 때는 일단 좋게 나와야겠지. 이게 바닥이 좁으니까. 그렇지만 왜 그 원장 다 아는 아들이란 말이야. 저희끼리 할매들끼리 맨날 모지가 하는 얘기 뭐 교사 얘기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런 텀에 있어서 본인이 바디랭귀지나 톤이나 의사표현을 좀 더 당당하게 저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바디랭귀지나 톤 자체를 조금 더 당당하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한 번만 안 되면 세상에 고민할 사람 아무도 없게. 그러니까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한숨 쉬고 뒤돌아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하지? 이 사람한테 가지? 아 원장님 저기 잠깐만요. 아까 그것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다시 접근을 하라고. 그 문제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근데 본인한테 문제가 정말 없는지는 진짜로 근데 생각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못해. 네 맞아. 그래서 제가 진짜 맨날 고민한단 내 말이 너무 그런가? 진짜 많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강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 유형이 있는데 그냥 인격을 공격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신의가 안 생겨서 인간적으로 공격받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따끔하게 찝어주면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날 싫어하지? 그냥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야단을 시게 맞아도 사람이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없는데 인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나면 점점 그 상대방의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해롭잖아 사실 저런 사람들하고 해서 같이 일하는 거. 좋은 원장님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는 판단이 들면 내가 봤을 때 그냥 유치원을 갈아타는 게.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냥 제가 그만한 소리도 크게 받아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원장님께서 저한테 혼내는 게 아니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말하는 거라고. 그냥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전 집에 가서 막 누워서 이거 왜 그렇지? 이거 왜 이럴까? 그래서 끙끙끙 앓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성장 과정에서나 가정 환경에서나 자기가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들여다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아 맞아요. 자기가 뭐 때문에 그런 상황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들여다봐야 돼. 만약 그게 무서우면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들어 그럴 용기가 없으면 근데 평생 그렇게 살고 싶냐 찌질이처럼? 아니잖아. 그러니까 찌질이 아니 찌질이 안 하고 싶잖아. 말했는 사람은 네가 니한테 말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자는데 지금 니 혼자 고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란 말이야. 왜 그런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 저걸 알아야 이기지. 와. 이상하다. 저는 개인 산다. 내는 우리 사무실로 온다. 내 유치원 알아봐줄게.
사람책에 들어오셨는데 동영상으로 시청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하신 내용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삶을 하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스피치 또 강사들을 양성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제가 제일 가장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두 가지 분야를 강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정말 살지 못했다가 최근에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냥 부모님들이 이제 맞이로 원래 항상 맞이는 알 거예요. 이렇게 맞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가지지 않아도 알지, 되는 알지. 책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지, 알지. 항상 그 기대에 미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부모님 뜻에 따를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훨씬 더 뭐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뭐 예전보다는 사회적으로는 뭐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조금 적게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했을 때 제가 뭔가 제가 스스로 해냈다는 그런 기쁨들이 조금 더 삶을 뭐 하는데? 아니 그런 아니,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무슨 하는 일을 하시냐고. 거는 그 치과 코디네이터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여행이나 아니면 선택을 할 때 항상 부모님 눈치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배우는 것도 그렇고 뭐 취미라든지 그런 걸 눈치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제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뭔가 하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제 스스로 자신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주도적인 삶을 지금은 즐기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재밌고요. 그리고 스피치는 제가 되게 관심 있는 거였어서 예전에는 항상 누가 앞에 사회를 하고 있으면 왠지 저 자리는 내 자리인 것 같은데 했을 정도로 그냥 거기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가 이렇게 자신이 뭔가 갖춰져서 저 자리에 서야 되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많이 나보다 훨씬 더 말 잘하고 또 생각이 깊으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나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지금 대표님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이 자신감이 좀 굉장히 있으니까 저 자리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재밌게 하기도 하고 감명도 주고 또 말씀 하나하나 되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항상 끝에 다세요. 개그를 좀 유머를 하시면서도 항상 주옥 같은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독립했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는 절대로 자기주도적이 될 수가 없고 독립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맞춰주는 척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뭐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니즈가 있으니까 우리 인호가 고민하는 것처럼. 근데 나도 맞이고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억눌린 삶을 살다가 중학교 때 빵 터진 계기가 그때 그 전까지는 계속 맞이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억눌려 오다가 그게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안 좋게 어긋나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이 30점인데 엄마가 시험 칠 때마다 100점 맞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0점 맞아야 돼. 너 이번에 대학 가려면 꼭 100점 맞아 이번 수학 시험에. 근데 100점을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엄마 목표니까. 근데 35점을 맞더라도 내 목표가 이루어지면 성취감이 훨씬 더 큰 거야. 본인이 요즘 느끼고 있는 기분이 그런 건 거죠. 작은 걸 해도 내가 결정했는 거를 내가 이루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도 내 마음속의 성취감이 훨씬 더 커지니까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계신 거고 스피치 같은 경우도 본인이 끼가 지금 되게 많고 욕심이 지금 되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무대 체질인 거거든요. 그런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들은 강사 보고 저희가 1인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연기도 하고 때로 노래도 불러요. 노래도 부르고 그렇지만 웃기기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고 우리끼리 그냥 종합예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끼가 있다면 지금부터 책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읽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냥 읽고 이번 책 좋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야 이거는 요럴 때 쓰면 좋겠네. 이건 요렇게 쓰면 좋겠네라고 자료집이라고 하나요? 본인이 필요한 에피소드를 따로 분리해서 모으는 작업. 그게 MC들이나 강사들한테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어떤 예를 들었을 때 이거는 행복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예를 들겠다. 이거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니까 그걸 책을 뜯어먹듯이 그렇게 분석해서 읽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누구 앞에 서서도 주옥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단계가 아까 이거 말했는 우리 친구가 말했는 똑같은 거예요. 깨알 남들 얘기할 때 아 저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한다. 근데 벌써 되게 분석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머를 하시면서도 끝에는 꼭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시더라고요. 이런 피드백이 온다는 게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다는 거니까 일단 밭은 좋은 친구. 그 표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와우. 저 언니가 와서 너무 좋고 저는 언니가 말씀하셨는데 독립적이 되어야 자기 주도적이 된다라는 말을 완전히 공감합니다. 왜냐면 제가 따로 살았을 때는 이렇게 6개월 정도 집에서 나와서 살았을 때는 엄청 독립적이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잠자기 전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새벽 한 2시, 3시에 그 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대화할 수 있는 내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낮에는 나랑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안 돼요. 근데 새벽 2, 3시, 4시에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나랑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귀신이 쓰인 것도 아닌데 저랑 온전히 저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이 또래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 청년들이랑 같이 만나도 온전히 내 시간을 찾아서 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좀 주어져야 되는 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주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행복하게도 오늘 계약하고 왔어요. 제 자기 주도적인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김강석길에 드디어 얻었고요. 한 20평 정도 되는데 마당도 있고 해서 우리 사람책 웨즈덤 인생학교 분들 초대해서 이제 6월 1일 날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오픈할 테니까 오픈식 꼭 놀러 와 주시고요. 자가가 전세가. 월세예요. 월세여도 공간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월세 내면서 조금씩 저도 그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36개월 그래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대되고 저도 저를 상상하게 하는 거는 물론 제 자신을 바라보는 힘도 있지만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거나 너무 기쁠 때 언제나 한결같이 웨즈덤 인생학교가 옆에 있었고 그게 너무 행복이었고 그래서 함께 하고 싶고요. 그래서 미란이 언니가 같이 여기 와주신 게 너무 행복하고. 너 염소냐? 왜 염소냐? 비염이냐? 네. 너무 벅차가지고. 울지 마. 네, 아닙니다. 없어 보여. 그래서 저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언니처럼 좀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또 오늘 새로운 성민이 왔는데 저는 교육 나갔을 때는 안 울고 너무 재밌게 강의하고 오는데 사람책 식구들만 만나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6월 1일 날 뵙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지금 대차 시간이 있죠. 영어쌤. 다음 달에 또 봐요. 재밌게. 네. 잘 봐. 안녕히 가세요. 네, 저는 왼손교육이고요. 지금 경대 서양학과 미드 서양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을
과정이다 보니까 발표하는 것도 되게 많고 아, 그 되게 스트레스 받네 석사. 교수도 완전 꼰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저 딴에는 발표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나가서 막상 발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떨려요. 그죠? 맞아.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보면 주체를 못해서 혼자 올 때도 있었거든요. 발표를 하다니. 4단계 정도 되네. 그래서 한 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괜찮은데 발표 시간만 되면 저는 그게 이제 네,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그냥 겁부터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왔네 오늘. 네,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뜻깊고 남자친구 덕분에 좋은 남자 만났네. 일단 남자친구니까 식장에는 들어가봐야 안 돼. 식장에 또 딴 놈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 괜찮았답니다.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 이 요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나 지금 또 드는 게 뭐냐면 일단 약해요. 지금 몸도 너무 갸녀리고 얼굴도 하얗고 예쁘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좀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만이라도 일부러 좀 크게 내보는, 그러니까 남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말을 크게 하게 하는 거라. 그리고 발표 같은 거 있는 전날은 일부러 노래방 가서 목도 쉬게 해보고 이렇게 소리를 진짜 질러서 본인의 성량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훈련만 좀 더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뭐지?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교수들 대머리 김영할 상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 봤을 때 그 교수님들 특징이 석박사들 긴장돼. 좀 그거 이미지 작업하는 해갖고 돌려요. 우리 사람 잭시코들한테 스피치 울렁증 이렇게 극복하세요. 김요한 대머리 기법 이런 거 돌리려고. 근데 의도적으로 발상 자체를 크게 하는 연습을 좀 시키세요. 그리고 석사 과정에 있는 교수들 내 인생 통틀어 봤을 때 천지 끝까지 남는 분들 없거든. 대단한 인생의 교수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그냥 내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 지나가는 아들이라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목소리 크게 내는 연습. 근데 본인이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지금 여기 다 물론 마찬가지지만 전부 호감에 맞춰 오한 돈 산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너무 가진 게 많은데 다른 한 부분,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열등감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말 바닥까지 내를 까봐야 된다. 그게 정말 내가 포시라는 소리 하는 건지. 누가 봐도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 때 이거는 진짜 제가 이번에 제가 지금 그 부산의 동아대라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말할 때 우리 애들은 제가 웃겨 죽는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막 욕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살다 이런 교수는 처음 받는 거야. 근데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 이상해. 왜 웃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공부 때문에 힘들다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내 책을 딱 들어 보여주면서 야 답지야. 답이 있는 싸움이야 지금. 누가 학교 다니면서 답이 있는 싸움에도 못 이기는데 세상 밖에 나가서 답도 없는 싸움에 어떻게 싸워서 이길래? 답이 정해져 있어. 누가 앞에 책이 다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줬잖아. 근데 이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세상 밖으로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각오도 없이 이것만 알면 내가 무조건 이 싸움에서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본인한테 너무 가진 게 많고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과정 때문에 그 스피치 때문에 발표 때문에 안 행복하면 석사 과정을 방통대로 하세요. 굳이 뭐하러? 내가 안 행복한데. 내가 물론 이런 얘기는 텔레비에 나와서 뭐 심장이 뛰는 일을 하세요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명강사들 막 나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라. 심장이 뛰면 그건 심장병이고 무슨 심장이 뛰는 일을 해. 결국은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본인이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머리 김요한 사진 제가 이미지라고 보내드릴 테니까 남자친구가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은 그거예요.
지금 본인이 없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요. 본인이 가진 거를 장점을 계속 더 그렇지. 키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서포터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우리 신랑이 있으니까 기왕 내가 한번 일단 띄워주는 의미에서 한 멘트 하자면 지금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하면서 제가 계대 교육대학원 박사과정 회장이었단 말이에요. 경북대학교 MBA 제가 회장 출신 저는 나대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반장 회장이 그냥 제가 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남들이 뭘 결정할 때까지 못 기다려요. 저는 배려 없는 결정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 20명 있으면 그냥 짜장면 20개 시켜요. 안 물어봐요 뭐 먹을지. 근데 과거가 옵니다. 일이나 애기도 지금도 아까 나가서 애기 잘 밥 먹었냐 뭐 일, 가정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 다니는 조직 뭐 여기 뭐 포창만사 김여하 실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거가 딱 걸리잖아요. 과거가 딱 걸리는 순간에 집에 딱 가서 우리 신한테 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은 이 중에 한두 개만 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가끔씩 한 번씩 보면 난 내가 미친년 같아.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친년 같다고. 왜? 일에 치여가지고 내가 제정신이 아닌데 이거 하나 그다음 이거 하나 이렇게 막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 신랑이 저한테 지금 우리 민준이를 생각해. 당신이 지금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 당신 잘하고 있어. 누구보다 당신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당신은 이런 재능이 있고 저런 재능이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살림은 내가 다 하잖아. 아니 그렇게 말해줘. 야 박수 안 치죠. 거짓말이 아니라 오히려 저보다 더 힘들 거야. 근데 우리 애기가 엄마는 못하고 아빠는 하니까. 그 정도인데 이게 서로의 장점을 시너지를 내주는 관계. 부부도 저는 그런 관계가 돼야 서로가 서로를 사랑이 아니라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존경이 밑바탕에 깔려야 그 다음에 이제 애정이든 관계든 신뢰든 이게 이어가지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너무 가진 게 많은 친구라 남자친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싸울 때 손 많이 쓰고. 뭐 화났어요? 농담이고요. 저는 김광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방금 이제 고민거리를 이제 들으려고 했던 걸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원영에 정말 바쁘게 이제 자신의 역할을 많이 소화하시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또 어느 순간 이제 저 개인 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3년차 이제 4년차를 넘어가니까 진짜 하루에 일주일에 자는 시간이 한 5시간? 진짜 뭐 하루에 다니는 키로수가 1000km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과부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또 스스로가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이걸 내가 좀 끊어내야 되나? 뭐 근데 또 업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끊어낼 수는 또 없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디자인을 하는 법이니까 가서 뭐 항상 청사진을 그려 주는 식의 말을 하지만 속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정말 아니면은 정말 잘하는 일 있으면 입으로 그만둬라. 이 업이 그렇게 쉽지만 않으니까 100명이 하면 뭐 3년 안에 거의 80%가 그만두는 쪽이 이쪽이 업이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왠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그런 것만 하는데 여쭈고 싶었던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를 보고 현재에서 과거까지 돌아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왔냐를 따지면서 이렇게 베이스캠프를 옮기시면서 하셨는데 미래 청사진을 한번 그리실 때 좀 두려웠던 적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일은 잘 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걸 원해요. 그러니까 바꾸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저를 누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을 때 좀 뭔가를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해지기도 하고 다른 거를 이제 도움을 요청이 들어오거나 해드릴 때 오히려 더욱더 걱정이 돼서 더욱더 일을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약간 좀 풀고 이렇게 헤쳐나가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제 방에는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제 방에. 우리 신랑이 달아줬어요. 한쪽 벽면에 화이트보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책꽂이가 있고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딱 그런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나냐? 지금 내 시간도 과부하가 걸렸는데 지금 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내가 이 방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의 이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마인드맵을 그려요. 그럼 내가 있고 항상 중심은 저는 제가 있어요. 나를 먼저 그려놔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거기에서 따라서 파생되는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행복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으면서도 결과가 제일 좋은 옵션을 선택해요. 근데 그게 글로 적었을 때와 그 문제를 눈으로 내가 시각으로 마인드맵으로 봤을 때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때 오히려 화이트보드에 옮겨놓고 나면 되게 간단한 문제.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끝없이 복잡하고 힘든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글로 적거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라 이런 갈등이 있다. 아니면 내가 있고 누구누구 인간관계가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건 이거다 라는 거를 마인드맵화 시켜놓고 딱 봤을 때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그때는 선택의 변수가 고민할 왜? 여기서 꼽혀가 되는 선택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쨌든 난 최선의 선택을 했고 이걸 했을 때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래서 도식화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좀 되게 간단한 마인드맵 있죠. 그런 거를 저는 한번 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요. 플래너에 쭉 모이잖아요. 매달 며칠날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을 이렇게 했다는 거를 플래너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쭉 넘겨보면 내 선택이 점점 성숙해지는 게 보여요. 왜냐면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지금도 계속 조금씩 하루하루 조금씩 더 성숙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참 이때 내가 왜 이랬을까? 이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라는 게 눈에 보이면서 점점 좀 성숙해지는 게 보여요. 근데 저렇게 활동량이 많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돈으로든 그러니까 보상이 그게 돈으로든 가치로든 와야 되거든요. 금전적인 보상이 확실하게 오든 아니면 이게 가치가 있어서 누구에게든 명백한 가치적인 역할이 되든. 근데 우리 인호나 사실 윤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이 가치 때문에 일하는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인들한테는 돈 500만 원, 1000만 원 하고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인데 먹고 살려니까 이게 돈하고도 연결이 안 돼주면 이거는 연속성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본인한테 보상이 돈인지 아니면 정말 가치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돈 때문에 일하는 건 가치 때문에 일하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한테 말할 때 이 바닥 힘드니까 할 수 없어 라기보다 그런 대답을 줄 때 누구는 속도가 좀 느릴 것이고 누구는 속도가 좀 빠를 거지만 거기에서 이 바닥에서 파생되는 베리에이션에 대한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조언을 해줄 때.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면 재능을 보는 눈이라고 하거든요. 재능을 보는 눈.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특히나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우리 윤준이 같은 경우에 거짓말을 잘하는 게 재능이냐는 거죠. 거짓말 잘하는 거 재능이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렇죠. 거짓말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학생을 가르칠 때는. 예를 들면 거짓말할 때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창의력 필요하죠. 기억력 필요해야 되죠. 메소드 연기할 수 있어야 되죠. 지가 무슨 거짓말 했었는지 전에 또 연결해서 기억해야 되죠. 언변 좋아야 되죠.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건 대만이 있어야 되죠. 엄마가 거짓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엄마는 똑바로 보면서 나 못 믿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인이 분석적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봐주는 눈이 있다면 그 아이들한테 이 길을 가라 가지 말라의 결정보다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게 저는 교육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떤 선택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뭐가 내한테 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 뭐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마인드
맵화 시켜놓고 들여다보시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다 자세한 내용은 서점에서 베이스 캠프 구입하시면 네, 근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자친구는 또 스피치 울렁증이야. 골 때리는 거지. 얼마 인생이 불행하냐. 아우 힘들어. 네가 지금 스피치 울렁증 갖고 고민할 때가 아니야. 지금 애가 하루에 1000km씩 탄다잖아. 지금 신인감다 지금. 네, 저는 최재원이고 전업 백수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기 508 모임을 2014년 그때 여름 때쯤부터 나왔었는데 가능하면 오려고 하는데 일 있으면 못 오고 뭐 아니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 대표님이 질문을 하시라고 한번 해보라 했을 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하찮은 거라서 못 물어봤는데 그 네이버 주소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앞에 네이버 내 거? 네. 맘스잡 코리아. 아니요 아까 저기 라네 말에 무슨 제 전공이 뜻이- 이태리어입니다. 이태리에 나는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주무시면서 계속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그게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약간 잠을 자면 되나요? 저는 뭐 잠이 네. 제 최대 약점이에요. 네. 전 잘라고 작정하면 네. 한 3일도 잘 수 있는 그런 네. 유형의 잠이 많은 사람인데 네. 말했듯이 지금 이게 해야 되는 일이 네. 남이 내한테 시킨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 네. 나를 깨어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면 네. 사람은 미루게 됩니다. 계속 미뤄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는 그 데드라인 직전에 정말 로우 퀄리티로 네. 퀄리티도 왜 미리 했으면 되게 퀄리티가 높을 건데 너무 하기 싫으니까 미뤘다가 근데 이 일 자체는 그러면 내가 진짜 지금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냐에 그게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잠이 정말 제 인생 최대의 약점이에요. 전 정말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커피도 많이 마십니다. 네. 제 스스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자면 너는 인생이 루저야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책 쓰면서 학교 박사과정 과제며 이런 거면 막 여기저기 일이 겹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기가 자야 뭔가 시작할 수가 있어요. 10시, 11시에 대해서 아기가 잠이 들어야 그때부터 이제 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이 최선인 거야. 그때부터 이제 10시, 11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하고 아기는 6시, 7시 되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쪽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아가씨들 있잖아요. 이 4명. 네. 호감도 저것도서 애 결혼해서 애 낳아요. 인생은 그냥 그때부터 전쟁터예요. 무슨 나를 찾는 시간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똥기저귀냐 우유냐 이 2개 때문에 그 단계는 저는 여자들이 다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만약에 미뤄두고 잠을 잔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잠이 오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끝나야 내가 잠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새벽 2시, 3시까지 끝내는 순간 그때 탁 느껴지는 게 성취감이거든요. 정말 뿌듯한 거. 그러니까 학습 동기 같은 거 교육 이론이나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3시간, 4시간 몰입해서 공부했을 때 뒤에 딱 오는 그 뿌듯한 마음 그게 학습 성취감인데 그걸 느껴본 사람이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 공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일을 찾으려면 정말 내한테 나를 깨어있게 하는 일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과제가 나한테 맞을까 맞지 않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저는 30살까지는 미친 듯이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30살도 사실 너무 어리죠. 남자들 입장에서 뭐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방법,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 지금 무직이라고 하셨죠? 네. 취준생 아니 그러면 그냥 자발적. 그냥 자발적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 너무 시간에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를 깨어있게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책도 읽고
뭐 알바도 해보고 뭐 노가다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그냥 사랑책을 본인이 쓰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하지? 저요? 네. 45도 각도가 오케이. 좀 촉촉하게 나와.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가야지. 오늘 연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연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하실 때 자신감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자신감보다도 사실 연사님의 사실 진솔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연사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또 그 삶을 우리랑 진짜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제공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떨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연사님의 솔직한 인생 이야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비록 저와는 다른 삶을 사셨지만은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사람책 모임 외주담에 와서 느낀 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할 말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사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연사님에 대한 인생이 보이고 이제 나중에 되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 연사님의 인생이 결국에는 내 인생과 대비해서 이렇게 어떤 게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연사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스토리를 더해가니까 점점 큰 스토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듣고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사실 너무 재밌고 여기 참가비 10,000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기다려봐요. 바로 뒤에 총무가 있네. 말도 안 되네. 너무 사실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너무 재밌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또 오셔서 한 번 더 그 연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시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배지 2개 달아드렸어. 잘하셨어요. 저는 김산성이고요. 창원에서 회사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저도 가치 때문에 일을 하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이번 질문은 형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입장이죠. 같은 입장에서 또 여자친구가 일을 또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연사님처럼 센 언니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사 연사님 되기까지 외조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물론 저도 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 회사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도 서포트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떨 때 뭐 불안했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집사람에 비해서 저는 되게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뭐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막 굴곡 있거나 이렇지도 않았고 그냥 되게 순탄했고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되게 평범했어요. 평범했는데 집사람을 딱 만났을 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여성이나 우리나라 한국 여성 이런 범주를 벗어난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충격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만큼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랬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오랜 시간을 두고 겪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듯이 집사람하고 이제 집이 같은 방향이라서 한 번씩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진솔한 얘기를 조금씩 해보면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첫인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갈수록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 집사람하고 고백할까요? 사과할까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격이 완전 상극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상극이에요. 잘하는 분야,
알고 있는 거,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맞지 않나. 그래서 근데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사람이랑 같이 둘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저녁에 밤에 늦게 오거나 아니면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밖에 나가 있거나 이러면 집사람이 올 때까지 아이를 제가 재워놓고 뭐 집안일 이런 것도 해놓고 집사람이 와서 쉬게 바로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날도 있었어요. 솔직히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되게 귀찮을 수도 있고 자기가 안 해본 이제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크면서 많이 안 해보는 일들이 되게 힘들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아이가 자고 있는 게 너무 흐뭇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남편으로서보다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내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바로 쉴 수 있게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와도 움직여지는 거고 집사람이 왔을 때 고생했다 그러고 뭐 애기는 잘 잤다고 하고 이제 미리미리 다 얘기하고 다 해주고 이제 씻고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잘해라. 남자들 반성해라. 알겠지? 이게 외조의 힘이다. 이게. 집에 딱 얘기가 들어오면 너무 장황하고 길었는데 비빔면이라도 딱 있어야지. 비빔면에 계란이랑 오이 없으면 안 먹는다. 네. 뭐 말이 되게 장하고 길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이 안 변하지 않으면 진짜 아까 두 분이서 여자랑 결혼하신 지 기간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5년? 5년인데 아직도. 아직도 저를 부를 때는 내 사랑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 서로 맞춰가는 거지만 내 자신이 더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하면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친구들이 되게 재수없어요. 우리 신랑 되게 재수없어요. 저 어떻게 특히나 남자들이 싫어요 우리 신랑을. 네, 그리고 여자들은 더 싫어요. 저한테 신랑 얘기 좀 하지 말래요. 왜냐면 자기들이 막 남편 불평 불만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뭐 닿지 않는데 막 이렇게 이게 뭐야? 대단한 사람인 거는 사실인데 그냥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죠. 왜냐면 뭐 저보고 항상 김미경보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누구보다 나는 네가 밖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네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남자들이 해주는 게 제 자존감의 원천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지지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먼저 인정해 주니까 내가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난 돈 때문에 아니라 정말 가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가 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으면 저도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3년 연애하고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애기 이제 갓 돌진한 애기 있는데 결혼해서 더 나아진 그런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 못 봤던 면을 오히려 결혼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안 그러면 말년이 외로울 뻔했는데 인생 말년이 결혼하면 되게 잘했다 이런. 이게 좋겠다. 니를 위한 질문. 근데 여자들이 이제 일단 우리 신랑을 한번 딱 보고 나면 그래서 이게 아닌데 지금. 아 진짜 힘들어요. 이거 원하는데. 마음 가고 단단해서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망했다 지금 망했어 지금.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청년 최현우입니다. 저도 오늘 강의 들어서 좋은 게
강사님이 여자분이라서 좀 더 좋았고 저 이상형이 쇼컷이 잘 어울리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는 조금 평소에는 이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오늘 조금 충격을 먹었는데 강사님이 What I want to be 이거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요즘에 경찰상에 많이 혼례 갔었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이제 인생 모토였는데 어려운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What I want 그냥 원하는 걸 갖고 싶어서 너무 거기에만 치우쳐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좀 했는데 원투비 이제 빙산 제가 이제 딴 사람들 보면 열등감 있잖아요. 욕심 많아 열등감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빙산의 표면 좋은 것만 보고 저도 이제 노력해서 갖고 싶다 그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밑에 이제 빙산의 이제 밑에 부분 보니까 제가 과연 What I want 해서 그걸 가져도 밑에 부분이 안 보여지고 이제 떳떳하게 그렇게 못하면은 과연 내가 원하는 원투비가 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빙산의 밑에 부분처럼 이제 저도 원투비가 이제 떳떳하게 벤치마킹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투비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아름다운 청년이 아름다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열등감은 욕심에 비례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야지 또 뭔가 이루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니까. 근데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간호사가 됐어. 그 다음 뭔지 알죠? 간호사가 되고 싶어. 그것까지는 됐어. 근데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거를 우리 나이 때 40대, 50대 사람들이 생각해보시면 내가 이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이 일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앞으로 이제 형용사를 만들어 나가는 기간이 아닌가.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지, 내 직업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지. 그래야지 이제 그게 정말 좀 더 높은 단계에서의 사람의 어떤 커짐, 성숙함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 아름다운 청년이 지금 하는 고민은 to be의 부분이 내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는 이런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제 카톡 보면 저는 의도적으로 열정쌤 제 뉴질랜드 공부할 때 제 이름이 케이트였는데 열정쌤 케이트라고 저는 그래서 그걸 제가 매일 보면서 왜냐하면 항상 열정을 잃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열정을 내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나눠가지고 쓰고도 남을 만큼의 열정이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열정쌤 케이트라고 제 이름 앞에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 형용사를 찾아 나가시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되게 아름다운 고민을 하시는 아름다운 청년이죠. 저는 아름다운 청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년 김현입니다. 나 오늘 김현 대표님하고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뭔가 하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음 카페에 제 소개글이 있어요. 제 소개글이 있는데 그 소개글에서 브릿지 이야기 브릿지 오버 더 트러블드 월에서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랬는데 오늘 김미란 대표 첫 소개에 본인을 소개하면서 브릿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깊이 만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반가웠어요. 반가웠고 오늘 열등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울렁증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울렁증이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이 케이트 정도의 미모의 여인 앞에 서면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한참 그래서 한 단계로 치면 한 6단계 울렁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직업적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치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울렁증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와서 제 얘기를 잠시 드리면 저는 울렁증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 앞에 딱 말을 하게 되면 일단 내 목소리에 내가 감동이 돼요. 그래서 막 떨려.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정말
진지하고 진솔하고 진실한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심장부터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심장이 뛰지 않을 건데 내 마음에 있는 진실한 얘기를 하니까 내 심장부터 알고 내가 떨리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위한 내 몸이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안 떨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왠지 손에 땀도 나고 긴장되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질 때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당연한 반응이다.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안해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극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이 완전 쉬어버렸는데 이제 열등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극복을 했는가 하면 저는 그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소와 작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대야 큰 자기 자신이 있는데 어떨 때 자기 자신이 그 자존감을 가지고 큰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고 어떨 때 작은 사람으로 움츠려드는가. 대부분 이걸 살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저 김미란 대표님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스피치 할 수 있는 것은 그 엔진은 어디서 나오는가, 소스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김미란 대표님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사회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가치는 결국은 베푸는 거예요. 아까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생길 때 사람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때 김요한이라는 사람은 너무 작아져요. 너무 작아져요. 너무 작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저도 열등감이 빠질 때가 있어요. 많이 살아가다 보면 지쳐서 잠시 주저하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 대부분 원인은 자기 동정심에서 시작해요. 그 자기 동정심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초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초점이 자기한테 있으면 그 결과는 점점 움츠러드는 자기 자신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관심을 나한테 두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요, 제가 막 실력을 막 갖추고 싶은 이유가 남들한테 뭘 더 해주고 싶으니까 실력을 갖추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가 실력을 가져야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건 돼야 할까요? 소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뭐가 될까요? 대화로 가는 길인데 네. 일단 순서를 바꿔야 돼.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더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힘도 생기고 또 지구력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자랄 때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학교 때도 그 단어를 배웠을 거예요. 신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게 상가할 신자인가?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상가하고 자기 자신이 떳떳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동양 사상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이 신독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어도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해본 사람들이 앞선 선배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독을 하지 말고 홀로 있지 말고 자기 자신을 어떤 소셜 라이프, 사회생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으로 자꾸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때로는 자기 자신하고 직면하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것보다는 오늘같이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관계가 생기는 거. 이 안에 와서 자기 문제를 드러내야지 그것이 이제 사실은 더 쉽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 혼자만 끌어안고 있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완전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어떤 관계 안에서 자기가 온전한 거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김미란 대표님도 정말 이렇게 멋있잖아요. 근데 김미란 대표님 혼자 있으면 잠시는 완전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혼자 있는 사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옆에 저렇게 멋진 신랑이 있으니까 그 관계 안에서 김미란 대표가 저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당당함은 자기 자신한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책 모임에 와서 앞서 살아간 선배들의 그 책을 인생의 속사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 인생의 속사를 보여주는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는 내 인생의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 줄 한 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김미란 대표님 나이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더 선배가 됐을 때 나는 어떤 책으로 다른 사람에게 읽혀질까? 그러니까 꼭 그 책이 훌륭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소중하게 써야지 자기 책을. 그래서 나도 사실은 김미란 대표님이 저보다 나이가 아래지만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또 내 인생의 한 줄 한 줄을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겠다. 인생은 녹화 방송이 아니니까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아까 전에 계속 그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었는데 저는 좀 약간 주변 사람들에 따라가지고 성격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이 많이 바뀌는 편인데 학생,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진짜 조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열등감이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런 친구가 대학교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하고 싶었고 그래서 걔는 이제 항상 관계의 중심에 있는 애라 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회사도 같이 다니고 같은 사무실에 있고 지금 제 선배로 있는데 아무래도 좀 비교가 되는 편이 좀 있어요. 약간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약간 비교당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정도까지 했는데 비교되는 건 약간 이렇게 주눅드니까 나도 이제 약간 주눅드는 게 있고 약간 보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약간 무시당하면은 내가 진짜 해내고 만다 이런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약간 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거라 가지고 변화라기보다는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찍 그냥 포기하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좀 쉽게 포기하는 편이 있어가지고 그럼 쉽게 포기하는 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쉽게 포기한다? 네.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그 의미보다 네.
왜 일이 그렇잖아. 일이 힘들면 괜찮은데 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일하기 어렵잖아. 뭐든지. 내가 진짜 일 때문에 힘든 거는 괜찮은데. 근데 그 친구하고 좋으면서 뭔가 롤모델이면서 시너지를 내고 싶으면서 친구인데 내랑 다르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얘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다른 근데 사람들이 비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할 때 그 상황이 좀 그런 자존심 상하고. 네,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이제 내가 너무 되고 싶은 롤모델인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낮게 보여지는 그런 게 약간 그런 게 좀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이 좀 싫을 때도 있고 좀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게 내 롤모델이랑 비교 당할 때는 좀 그런 게 있고 이게 다 정신력 싸움이고 내가 내 자기 체면 싸움인 것 같은데 신랑이 워낙 이런 쪽으로 잘하니까 왜 명절이나 집안일 부분에 있어서는 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딴 사람들 그런 얘기를 꺼내면 근데 내가 이상하나 취급받고 세탁기 왜 돌리는지 모른다 하면 사람들 거짓말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명절에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만약에 뭐 아유 야야 됐다니 힘든데 있어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난 사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예 하고 그냥 안 가 나는. 난 처음부터 시어머니한테 말했어. 어머니 전 제가 말을 돌려서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 말도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야 이날은 와서 이거 하고 가.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해달라고. 아이고 야야 됐다 해놓고 가는 됐다 한다고 진짜 안 오더래. 이거 하지 말자고. 내가. 이거 하지 말자고. 나는 그거 못하니까 나 그렇게 하면 난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와고 집에 왔는데 내 친구들이 야 니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진짜 극한다고 니 안 가나. 야 니는 와이프가 돼가지고 신랑한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나. 야 니 나가 왜 그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말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이때까지 필요가 없었는데 먼저 얘기했죠. 필요가 없으니까 난 안 했는 거고 아무도 내한테 하라 소리를 안 해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거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 우리 어머니 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신랑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옆에서 그래갖고 내가 자기 내가 근데 어머니가 그래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럴까 우리 사람한테 계실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괜찮다 하고 당신 스스로가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얘기 왜 자꾸 신경 써?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는 거야. 진짜 한수지. 여기는 하트 나오고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상황에서 내 만족이 여기까지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아니면 두 명이 있는데 똑같은 일의 결과물에 이 정도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에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지만 나는 야보다 이런 면이 훨씬 더 이게 이렇게 계속 내가 우리 신랑이 내가 그렇게 딱 말해주고 나니까 나는 그 다음부터 명절날 신랑하고 일부러 나가서 커피 마시고 막 이렇게 알지 재수없게 사진 찍고 친구들한테 막 보내고 요즘도 명절 증후군 따위 있나요?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그 친구의 길이 있고 근데 그 친구의 길을 내가 뒤따라가고 있더라. 난 롤모델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선의 경쟁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물론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난 굉장한 자극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왜 무슨 텔레비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 양차는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악차는 남자를 철학자로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 그렇듯이 뭔가 나한테 옆에서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내가 평탄하기만 한 삶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을 것 같아. 너 공주야 너 예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내 스스로가 여기서 이 사람의 장점만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거 약간 그런 삶의 태도가 지금 필요하시지 않나. 생긴 것도 너무 예쁘고 한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 친구 전화번호 돼요. 전화할 때 되게 많네. 제가 뭐 원장 전화번호 친구는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신경 쓰지 마. 언제 볼 거라고 계속 보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런 게 멘탈이 흔들릴 때 나한테 전화해. 언니가 시원하게 욕해줄 테니까. 잘하고 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직장 다니고 있는 오승진이라고 하고요. 멘트는 들렸잖아. 멘트는 들렸잖아. 오늘 강사님 말씀 정말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강의하시는 것들 많이 보는데 되게 특별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근데 저는 고민이 딱히 없는 게 또 고민이에요.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되게 자기만의 고민거리가 되게 많은데 약간 그냥 내일 회사 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냥 그런 걱정은 있는데 이제 또 퇴근하면 마냥 좋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런 데 오면은 또 마냥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되게 저런 분 입에서 특별하게 재밌었다는 평가는 굉장히 대단한 거 같아요. 진짜. 아이가 대표님이 알고 왔어. 고민 없는 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왔는데. 재밌었어요. 이거 되게 진짜 아이가. 아 근데 좀 시간대가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아다리가 잘 맞아서 온 저런 고민 없는 친구. 아니 근데 나는 되게 부러운 게 평범한 게 세상에 제일 힘들잖아요. 평범한 게 제일 힘들잖아. 결혼도 정년기에 하는 게 제일 힘들고 애도 때 맞춰 낳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단지 그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임에 나오셔서 내가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울타리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안 해봤던 도전 하나 해볼까? 올해는 이거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습관을 길러볼까? 아니면 왜냐면 이제는 결혼도 하시고 가정이나 이렇게 내가 마냥 그냥 회사 가는 거는 두렵고 퇴근하면 즐거운 걸 벗어나야 되는 시기가 언젠가 오잖아.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사람이. 물론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안 하고 살아도 돼. 근데 말년이 되게 외롭고 지저분하겠지. 근데 지저분하지. 병원 가면 이제 요양원 같은 데 실려가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방금 말했듯이 내 평생 내 옆에서 어떤 날 밀어주고 날 조력자 역할 해주고 나에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 동반자가 있다는 거 그 행복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나는 젊은 친구들이 그건 진짜 다른 거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도전을 그냥 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괜히 나는 내가 너무 한심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오면 되게 좋은 말씀들 듣는데 이게 참 실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 실천하면 다 성공해요. 그리고 그 성공의 기준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석해서 자극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렇지 않은 대다수 99.9%에 비해서 훨씬 더 훌륭한 거죠. 하루에 4시간 잔다는 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작은 성취감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욕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왜냐면 내가 지금 1시간 더 봤을 때 내일 나가서 수백 명의 사람 앞에서 제가 보통 강연을 하면 300명, 500명, 많게는 800명까지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 없이 나가면 내 스스로가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장착하고 나가야 되는 직업인데 두려움이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그 야밤에 책 뒤지고 메모하고 교환 새로 바꾸고 PPT 새로 바꾸고 연습하고 멘트 짜고 시나리오 짜고 그 짓을 끝도 없는 그거 누가 야 여기까지만 해라 이제 합격? 이걸 정해주지 않는 거니까요. 그건 누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정해지니까 계속 밤을 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몰아붙여 왔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해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진다? 아니면 못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세월이 벌써 몇 년, 이만큼 10년,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일부러 잠을 안 잘 필요는 없고. 어느 순간에 근데 와요. 어느 순간에 와요. 어느 순간에 찾아찍고. 그리고 지금 일단 눈빛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인상도 되게 좋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여자 하나만 만나면 빵 뜰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33살이고요. 직장 다니고 있고 결혼 지금 3년 차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 꿈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고요. 예전에는 진짜 저는 화신이라는 장식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사했을 때는 화신의 사장이 되기 위해서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 사람식 모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진짜 이렇게 힐링할 수 있고 여기서 좋은 멘토를 만나고 아름다운 청년이 되는 걸 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공감 가는 분도 많았고 또 저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살 여상, 와이프 4살 여상이고 또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 전에는 내가 참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스스로.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시간 있었지만 진짜 사람식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누구보다 제가 많이 성장했었으니까 뭐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뭐 한 발 정도 앞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원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아주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좀 마인드가 좋은 또 CEO분하고 밑에서 한참 밑이지만 사장님을 보면 참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여기에 진짜 내 인생을 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정말 편안하게 일을 했었어요. 품질 기획팀에서 평가 업무 그리고 항상 어느 회사 계열사를 가더라도 갑이 되는 그런 팀에 있고 작년에도 자격증도 또 따고 열심히 또 했었는데 조금 무료하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36개 팀 중에 가장 힘든 팀 품질관리팀이라고 있어요. 품질관리는 남자한테 많이 텐데 최악이죠. 3D입니다. 지금 정말 3D예요. 근데 그거를 하신 역대 최초로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원했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한 결과 우리 이제 목요일 날 출근해서 금요일 날 아침 6시에 퇴근해서 1시간 씻고 바로 출근했고요.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아침 모두가 쉴 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9시 반에 퇴근했고요. 근데 너무 일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았고 제가 새벽에 일을 하는지 다른 사람 몰라요. 좀 티는 내고 싶었는데 근데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힘든 걸 내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너무 쉬운 길로 가는 것보다 어차피 내가 근무하는 곳이 제조업이고 그러면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제품을 모르고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존심 상했고 평가는 하는 자격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품도 모르고 그 경쟁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서 제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좋은 선배를 만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선배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팀 지금까지 저희 그 파시엔에서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요. 대우 영국에서는 4%밖에 안 되는데 품질관리팀의 이직률이 20%가 넘어요. 진짜. 근데 우리 회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회사도 다 힘들기 때문에 다 이직률이 다 평안 SL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품질에 있는 후배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 만약에 나면 이직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6개월만 1년 동안 선배랑 같이 일해보자. 너네가 어떤 부분 힘든지 내가 한번 다 파악을 꼭 했어요. 근데 이제 팀장님한테 제가 6개월도 안 돼서 3개월밖에 일하고 불평불만 늘어내면 그건 진짜 불평불만입니다. 근데 6개월 동안 너네가 내한테 시간을 주면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고 어떤 부분이 로스가 되는지 곰곰이 파헤쳐보자. 그게 내가 이 팀의 역할인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해보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후배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배 이 마음이 한 달 뒤, 2달 뒤, 3달 뒤에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3달이 지났는데 살짝 흔들려요.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저희 오죽하면 제가 사실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된 제일 결정적인 계기가 연애할 때 그 한방눈이 오는 날 도시락을 싸는데 저희 회사까지 왔었거든요. 그때 차를 못 다닐 때 이 차를 타고 회사까지 가서 도시락 쌌어요. 제 그 모습 때문에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속은 거야. 낚인 거야. 좀 처음이자 마지막이. 마지막이었어. 근데 최근에 그 와이프가 이제 도시락 항상 이렇게 몇 번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이렇게 좀
이런 거 제가 우리 사장님 여기 강연 오셨을 때 제가 사장님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요. 지금 앞에 있는 사장님이지만 저는 사실 사장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주는 돈이 더 많아서 나는 좀 미안하고 제가 받는 급여의 한 반은 다시 사장님 돌려드려야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내가 진짜 회사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진짜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진짜 뭐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월급 가치 이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이제 가장 또 큰 멘토죠. 저희 아버님께서도 같은 직장에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한 2년 전에 여기 강연을 한번 오셨잖아요. 아버님이 이번에 좀 한번 큰 상을 좀 받게 되셨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큰 상. 전국에 3명 뽑는데 그 대통령 상인데 대통령 11명 중에 저희 아버님이 최고의 상을 받는데 그 시상제가 다음 주에 아버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바뀌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너무 큰 사연을 차라리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사를 너무 사랑하니까 후배들의 어떡하면 어렵게 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뭔가 알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제가 도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무님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어요. 그 높게 본다는 거는 역시 넌 멋져 잘하고 있구나가 아니고 더 많이 깨요. 제가 진짜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위에서 뭐라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를 잘 안 마주친대.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한테 일 못하나 얘기해봐야 자기 입만 아프니까 눈도 잘 마주쳐. 근데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혼내고 끊임없이 뭐라 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혼이 났는데도 그때 무슨 느낌도 했냐면 사람들 모임 와서 제가 성숙했다는 게 혼이 나도 그 혼이 막 부끄럽고 내 자존심 상하고 나도 내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분이 날 가르쳐주려고 하고 있구나. 왜 내가 새로운 팀에 왔으니까 날 더 크게 해주려고 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제가 어제 아래 밤새고 일하면서 카톡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잖아요. 사람체 모임에 와서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 힘든 역겨운 속에서도 불평불만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멋있어 그게 아니다. 진짜 한 달에 한 번 김미란 대표님을 만나왔던 이 4년, 5년의 시간이랑 엄청나게 성장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이 사람체 모임에 오라고 한 수백 명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오는 사람은 한 4명, 5명 한 번이라 왔던 친구 한 10명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꾸준히 오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번을 왔고 또 앞으로 친구들 하면 반드시 4년 뒤에 뭔가 힘든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좀 덜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정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거 아까 질문했잖아요. 언제 제일 행복하냐고. 근데 저도 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전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보다 한 게 저 멘토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행복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게 진짜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만족을 시켜주면 돼요. 근데 저도 제가 언제 행복하냐? 맨날 보면 와이프 행복하고 즐거워. 그만큼 내가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행복이 있고 나한테 옷이 여드름을 쌍으로 재서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저는 형님만큼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진짜 오늘 좋은 시간 이렇게 뭐 제가 대표님을 원래 1월 4일날 봤는데요. 아주 짧게 윤지를 통해서 인사를 했는데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좀 가까이 뵙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난 윤지를 믿었어요. 언젠가 꼭 섭외를 하겠구나.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시간 같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79년생 박경입니다. 저는 20
일본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 논문 발표하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이고 맛을 많이 가지고 그랬었는데 저는 석사 논문 발표하는 날 제가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했었어요. 내가 여배우라고 생각하고 떨리지 않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뭐 억지로 넘겨서 했던 적도 있고 또 저는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일본어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후회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일본에서 혼자 있으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저를 많이 돌아보고 이 방에서의 나, 뭐 이 나라에서의 나, 우주에서 보는 나 이렇게 다양하게 저를 생각하고 해서 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제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도 확실히 알고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강의 듣고 아 나는 그래도 나름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이제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들은 결혼하면 그냥 살림이나 하고 편하게 살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더욱더 일 욕심이 나고 나로 살고 싶고 어디에 속해지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지금 번역 일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까 대표님이 4시간 자고 이제 뭐 책도 쓰시고 뭐 공부도 하시고 한다고 하셨는데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번역을 하려면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결혼을 하고 보니까 또 나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또 많지 많이 생겨서 언니가 할 말 아니고 내 말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다양한 일을 같이 하시면서 맑은 정신을 유지를 하시는지 맑은 정신이 없이는 그런 일 못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 그게 노력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뭐 저 개인적인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번역 일하고 저 일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책도 쓰신다고. 그러니까 일에 물론 그러니까 집필 그 번역은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있잖아요. 근데 집필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쓰는 거라서. 근데 이제 강의하고 번역 일을 봤을 때는 강의는 육체적인 소모가 되게 많은 일이고 번역은 정신적인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받쳐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번역이라는 게 자체가. 저는 하루에 밖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딱 강의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들 8시간 일한 만큼의 체력을 소모하고 들어오거든요. 시간으로 대비했을 때는 8시간 일은 아니지만 이게 소모나 에너지 소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대 800을 상대한답니다. 1대 800을 상대하고 집에 갔을 때는 이 1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저한테는 이제 데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4시간이 있어요. 오롯한 4시간. 이게 저희들하고 저하고 약간 반대인 게 뭐냐면 남자들이 왜 자기만의 동굴이 있다고 하잖아요. 힘들 때 남자들은 4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게 제가 남성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오롯하게 4시간을 게임을 하든 아니면 자든 차 안에서 낮잠을 자든 뭐를 하든 그냥 이 현실과 문제와 그 다음 해야 될 일에 이거를 피곤함을 이걸 끊어버리는 그런 조금 뭔가 짓을 해요. 제가 다른 짓을. 그래서 뭐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막 나가서 담배 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이런 이 패턴에 돌발 행동, 이탈 행동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노래방도 가고 막 이렇게 이게 그런 링크나 접점을 저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전까지의 문제는 더 이상 이걸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걸 좀 끊어버리려고 딴짓을 좀 되게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집필은 번역은 진짜 맑은 정신이 필요하고 체력적인 소모도 되게 많이 되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어설프게 뭐 영어도 뭐 번역도 좀 하고 가볍게 했습니다만 그게 저는 훨씬 더 저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아니면 정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혼자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뭔가 내한테 딱 맞는 이거와 그 다음 단계의 링크를 끊어줄 수 있는 좀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한 허두경입니다. 우리 딸은 글래머가 되고 있고요. 저는 저의 2차 성징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오늘 주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주도적인 거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체였고 주도적으로 살았고 나는 내가 훨씬 남들보다 훨씬 일찍 독립되었고 또 일찍 아예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을 주도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절대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맞이로 태어나서 맞이의 역할을 부여받았었고 그리고 저도 남들이 사는 기준, 남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정년기, 남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그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이제 아이를 하면서는 오로지 내 정신 이제 양육에만 집중되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어떤 내가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았지 내가 정말 원하는 나, 내가 좋아하는 나,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 별로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하며 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와서 저한테 참 큰 어떤 데미지가 되고 열등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실 아까 외모 얘기도 했지만은 외모란 게 저 자신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타인을 볼 때 우리 딸한테도 심지어 너 좀 뭐 옛날보다 더 예뻐도 상관없다. 오히려 내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덜 예뻐. 당당하지 못한 게 오히려 매력이 없는 거지. 네가 어떤 외모를 가지던 당당한 게 훨씬 매력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나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도 좀 이렇게 세고 있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면서도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내가 타자의 시선으로 내가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런 시기에 정말 적절하게 오늘도 그렇고 늘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소스를 갖고 있고 사실은 오늘 별로 질문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속이 시원했거든. 내가 생각하던 것과 내가 필요했던 것들 필요를 막 채워줘가지고 너무 나는 사실 질문할 게 없었는데 꼭 짜면 양대문도 마신다고 내가 책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이렇게 횡설수설 막 하면서 내가 저 책을 받아서 우리 딸과 읽으리라 지금 생각하면 서점을 사면 되는데 뭐 그걸 갑자기 큰 글이 들어가서 횡설수설 했어도 좋은 얘기 들었고 사실 오늘 내가 사람 중에서 말 많기로 좀 유명한데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말도 많은데 오늘은 너무 긴장됐어요. 이 내순서가 꽤 한참 돌아서 왔는데도 말하는 일이 전문가인 사람 앞에서 내가 말을 하려니까 주제를 어떻게 정하고 내가 어떤 에피소드를 넣어서 어떻게 말을 할까 이 생각만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들리고 심장이 막 진짜 감동을 보는 것처럼 쿵쿵 뛰고 그러다가 내가 심장이 막 억제할 정도로 뛰고 중간에 내가 김효한 대머리도 생각해봤는데 생각 안 되고 근데 결국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연사님 자세가 살짝 흐트러지고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잘생긴 남자는 한 아는 언니쯤으로 생각하니까 말이 이렇게 이상하게 잘생긴 남자는 사는 예쁜 언니가 아니고 잘생긴 남자는 사는 아는 언니. 고마워. 저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연사님 하시기 전에 밖에 잠깐 앉아 계실 때 잠깐 뵀잖아요. 네. 나는 연사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여기 새로운 학생 중에 한 명인데 되게 세련되고 예쁘다 생각했어요. 저 세련된 여자는 누구지? 하면서 학생인가? 이러고 봤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네 하면서 정말 얌전했거든요. 근데 여기 딱 걸어 들어오지만은 내가 늘 볼 때마다 당당했던 윤진이를 기죽이는 여자 처음 봤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내가 윤진이가 그렇게 당당했어요. 없어 당당했어. 나는 내 앞에서 항상 애교쟁인데. 완전 범합형은 강아지 같았어요. 윤진 언니한테 항상 하는 게 해봐. 이렇게 제일
저도 2시간 자고 일할 때가 있었고 내 인생에 어떤 아이라는 엄마는 그렇지만 목표 하나로 미친 듯이 달릴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목표 설정, 내가 그 목표를 한번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크게 무너져갖고 외모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내 마인드도 너무 변해버리고 망가져버렸는데 그때 한번 잃어버린 게 커서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여쭤봐야겠다라고 내면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아까 요한교과가 준 것 같아요. 나도 최근에 아들러의 심리학에 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공감을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결국에는 나를 위한 성공, 나를 위한 가치관만 추구하며 살지 않았나. 근데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이렇게 높은 감정에 있을 때가 내가 타인을 위할 때 의외로 착한 사람도 안 착한 사람도 내가 타인의 공헌하며 산다고 생각할 때 그런 안도감이 더 행복을 그 지구의 그 순위까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슬픔이나 아픔까지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나누는 쪽으로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저하고 약간 반대세요. 그러니까 자아를 실현하는 순위가 저는 일탈이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꼭 평범함을 벗어나서 뭔가 튀는 행동을 해야 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를 대단한 걸 발견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나는? 왜냐면 저는 제가 어떤 역할에 구속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사람의 아내인 게 좋고 한 아이의 엄마인 게 좋고 내가 속한 조직의 뭐 리더이라면 리더랄까? 리더인 게 저는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나를 구속돼서 이것 때문에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게 따로가 아니지 않나? 제가 말하는 것도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기쁠 수 있는 거에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혼란스러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걸 딱 그 두 개가 역할과 해야 되는 일의 어떤 접점 이게 딱 만나지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 진짜 그게 소용이 있어지는 거죠. 아들러가 됐던 뭔가 민들레가 됐던 그게 소용이 있어지는 건데 그 전까지는 전부 이론이거든요. 이게 나한테 소용없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목표 설정을 해놓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면 너무 크게 넘어지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부족했거나 약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늘 그걸로 나를 채찍질하고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잠이 많아서 그렇다. 내가 많이 먹어서 그렇다. 내가 열심히 더 아끼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더 열심히 뛰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달려가던 그 길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넘어지면 똑같은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야. 이게 진짜 어떤 문제를 야기할 건가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 그래야지 실수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저출산 국가인데 하나의 엄마이신데 여기 있는 지금 여기 한번 못 낳은 아들 이마에 아들보다 그럼요 대단한 행복자죠. 조만간 이 남자들은 저기 뭐고 베트남 이런 데서 수입 배운다 힘들어져요. 지금 거의 도시농촌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기 전에 빨리빨리 여자분들 찾아라 알겠죠?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있어. 3명 돼 있어. 그래요? 뒤에 물러 앉아 계시구나. 저도 중학교 때 저는 자아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되게 셌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중3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진한테 되게 시끄러워서 일진이 속해 있는 무리한테 거기 좀 조용히 좀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가 하루가 된 큰일 났을 건데. 그래서 저 처음 그 일찍 일어나서 니 내보고 말한 거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난 그 무리한테 얘기하려고
못 먹게 하고 막 진짜 그때마다 진짜 피해인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그런 양아치가 아닙니다. 다른 학교입니다 지금. 근데 중학교 때 일이니까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조금 자존감이 없어지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냥 대학원 졸업하고 그냥 자발적인 이직을 한다고 일을 그만두고요. 또 좀 일을 찾아보니까 나이가 좀 많거든요. 20대 마지막 20대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나이가 많은 게 완전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 외국으로 튀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실천은 뭐 너무 현실이 너무 뻔하니까요. 너무 가진 게 없고 지금 돈을 뭐 어디 가서 돈을 구해서 뭐 한다는 자체가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현실적인 제약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이런 애들도 또 결혼하구나 이런 식으로 막 오늘도 또 결혼한다는 메시지가 페이스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결혼 태도가 완전 막 올라온 거예요. 또 그래 뭐 어릴 땐 이랬는데 또 의사랑 결혼하네 또 이렇게 또 추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이버처럼 또 누구랑 결혼했네 뭐 이런 거 가지고 개닥터 한 달에 300도 못 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다가 뭐 면접한 그냥 조금 원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 대학원 전공이랑 학부 전공이랑 약간 달라서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영양사로 갈 수 있는데 왜 연구 쪽으로 왔나 바이오 쪽으로 왜 왔나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영양사보다는 이 일이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지원했는데 뭔가 어감이나 어투라든가 그런 부분이 니는 여기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투로 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발끈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런 말투로 일하긴 한 게 아니라 완전 막 뭐 진짜 어떻게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닌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당당하게 비굴해져서 뭐 어떻게 제가 그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그 사람한테 좀 인상을 못 남긴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막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사람을 좀 째려보고 나는 여기 왔는데 왜 제가 안 되나요? 뭐 좀 당당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식품영양학과에서 영양사가 그 한국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너는 밥 짓는데 왜 이렇게 식단을 못 만드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그냥 차라리 그냥 영양사 병원 영양사나 대학교에서 그냥 뭐 영양 지도를 해주는 그런 영양사면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막 밥 풀어주고 하니까 되게 하찮은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좋아서 영양사를 포기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원을 의대로 가서 조금 의사쌤들이랑 좀 친해지면서 좀 뭐 어느 연구 임상 쪽이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했는데 또 막상 또 연구 임상 쪽으로 가려니까 간호사나 의사 뭐 이런 쪽이 아니면 또 안 뽑아준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지막 20대인데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제 스스로 많이 안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와서 갑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나한테 질문하고 지금 본인 신세한테 지금 막 타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내가 뭐 어떡하라고 그거 또 사수잖아요. 어떡하라고.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들어오면 창업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들어오면 창업하는 거고 본인 뭐 1인 연구소를 차리든 지식연구소를 차리든 뭐를 차리든 아닌데 지금 이런 시기적인 고민들이나 이런 게 지금 겹쳐져서 사실은 직업적인 면에서의 고민 그리고 친구들 주변에서 왜 결혼 정년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막 괜히 그만뒀나부터 시작해서 학부 전공이 다르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내가 프리랜서지만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장점이 딱 하나 그거거든.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남들한테 내가 하는 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
근데 그게 진짜 프리랜서에 나는 장점이자 단점이지. 왜냐면 못하면 그 다음엔 안 들어오니까. 완전 서바이벌이니까. 근데 제가 학부에서 인테리어 전공했고요. 뉴질랜드 유학해서 관광 전공했고요. 석사에서 MBA 전공, 경북대학교 MBA 전공했고요. 박사에서 저는 교육학 전공했어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그거였으니까. 왜냐면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했으니까. 관광학이 영어가 재밌어서 뉴질랜드를 갔는데 뉴질랜드에는 관광학이 대세락하길래 거기서 뉴질랜드 관광학 공부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청담학원에는 영어학원 원장하다 보니까 내가 경영학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MBA 들어갔고 그래서 교육업에 10년 이상 종사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베이스가 부족한 것 같아서 교육학으로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전공을 왜 이렇게 하셨냐고. 님 도대체 뭐냐고. 학부 석사 박사가 다 다른 사람 자기는 머리 털라고 참았어요. 근데 왜 내가 꼭 한 가지 학문에만 열중을 해서 그 분야에서 나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게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하고 싶지. 안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노. 그 공부를 어떻게 억지로 하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근데 저는 대학원을 가게 된 얘기가 그냥 학자금을 줘서 갔거든요. 저는 약간 이유가 좀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본인의 이게 흔들린 거야. 그러니까 전공을 왜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찔리는 거지. 학자금을 주세요. 다른 이유는 없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세요. 혼자. 가짜일지 모르나 저는 면접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약간 스토리텔링인데 상대방이 서류가 통과해서 일단 면대면으로 얼굴을 봤다는 거는 이제 네 얘기 들어보자라는 제스처지 떨어뜨릴 것 같으면 얼굴 안 보거든요. 서류에서 떨어주지. 그러니까 얼굴을 봤다는 거는 네가 나를 설득하라는 기회를 준 건데 설득을 하지 못하신 거?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움츠러드는 기분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지 못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든지 더 당당하셔도 될 것 같고 들어오면 창업하세요. 여사님 시간 지체돼서 성격 나오시는 거 불안하듯이 점점 달아오르고